안녕하세요. 성보문화재 이해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중앙승가대학교 자연스님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학교를 굉장히 오래 다녔거든요.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학교를 다닌 사람일 거예요. 제가 석사를 2개인가 하고 박사를 한 8군데 다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그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무성의한 선생님은 참을 수 있어도 지루한 선생님은 못 참겠다. 너무 인생을 힘들게 일제강점기 때 고문기술자 같은 분들이 있어요. 당신이 써놓은 거를 계속 읽는다거나 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같은 톤으로 똑같이 말을 할 수 있을까? AI인가 싶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약간 쉽고 편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말이 속된 말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려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성보와 관련해서 이 성보를 어디까지 놓고 볼 거냐 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국보보물, 지방문화재 이런 것만 이제 성보로 놓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영역을 더 크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형문화재라든지 그 관련된 자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님들의 생활하는 것들까지도 전부 어떻게 보면 성보라는 개념 속에 아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유형문화재만 가지면 우리나라의 한 60% 정도가 불교문화재고 그 다음에 전체 문화재까지 다 그러니까 비지정까지 치면 한 70% 정도가 불교문화재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자연을 지켜낸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산사가 없었다면 지금 국립공원이나 그 다음에 국립공원이 꼭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이 자연의 가치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이 없었으면 길이 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어떻게 보면 성보의 개념 속에 아울러서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가는 시절이에요. 예전처럼 딱 하나 둘만 가는 시절이 아니고 지금은 전체를 묶어서 가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네스코만 보면 세계유산이 있고 그 다음에 기록유산, 무형유산 그리고 거기 이제 세계유산 안에 자연유산, 그 다음에 무형유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총 51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불교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5개고 그 다음에 불교랑 관련되는 게 한 2개 정도 해서 총 7개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형문화재와 관련된 부분 비율로 봤을 때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가 문화유산뿐만이 아니고 무형유산. 그래서 사찰에서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구제나 선원문화 사찰의 선언문화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게 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안과 하안거 때 조계종 같은 경우는 한 2,000명 이상의 스님들이 그렇게 안거를 하는 그게 부처님 당시부터 2,500년 동안 내려온 지속된 문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야말로 인류가 보존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 그리고 강원이라는 것도 그렇고 유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답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월정사 같은 데는 지금 월정사는 복합유산, 그러니까 자연하고 인문을 섞어서 복합유산 같은 거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율로만 보면 세계적인 위상을 가졌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불교가 상대적으로 적다. 라는 정도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대 자체가 문화재라고 하는 어떤 유형적인 거에서 무형적인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들어간 게 불교에서 들어간 게 연등회라고 하는 건데 연등회 같은 경우는 누구나 등만 있으면 같이 축제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외연이 훨씬 더 넓죠. 그래서 유형보다는 유형은 그냥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게 문화재라더라라고 하는 쪽에 있다면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외연의 확장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쪽이 훨씬 더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스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가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있었어요. 월정사에서 지방 무형문화재로 탑도리를 넣는데 탑을 돌았던 기록이 있습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탑이 있으면 당연히 돌았는데 그런 거를 누가 뚜렷하게 기록을 잘 안 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스님들이 예불했다는 기록이 있느냐? 예불했다는 기록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를 기록에 남기지 않습니다. 일기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침에 일어났겠지. 근데 일어난 걸 쓰지는 않거든. 어떤 특이점을 중심으로 글들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예불을 안 했겠냐? 밥 공양, 뭐 바룩 공양 이런 거에 기록이 없다 그래서 기록에 그럼 밥 안 먹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계속해서 익숙한 것들이 사실은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의 시절은 유형에서 무형으로 간다더라.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와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아시아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전 세계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게 아마 한 20년도 더 됐을 겁니다. 제 기억에는. 1위부터 10위까지 교회에 전 세계 제일 큰 교회 6개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부동의 1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온다고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구경 가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찾는 데가 대부분 고궁이라든지 안 그러면 절이라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이 유럽에 간다 그래서 거기서 절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유럽 투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칭 그렇게 다 얘기하거든요. 성당 광장. 그러니까 성당 가고 성당 앞에 광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시장 같은 게 성립도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은행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서 이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사회 시스템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 종교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많은 역할들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교가 해줘요. 그리고 지금은 종교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 부분들을 다 국가가 가지고 나갔죠. 다 뜯어 나갔죠. 그래서 종교는 종교적인 부분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이제 좀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유럽의 중심은 당연히 뭐 천주교였으니까 그래서 성당들을 다 가죠. 제정신이면 성당을 갑니다. 모든 스님들이라도.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택권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호텔에서 한번 자보시겠습니까? 호텔에서 계속 우리가 숙박이 돼 있는데 지금 저쪽에 성당에서 템플스테이 하는데 성당 템플스테이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라고 하면 생각 외로 사람들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템플스테이에 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가 바뀌느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살지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문화 전통인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대표하는 유럽을 대표하는 문화 전통은 천주교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슬람 터키나 뭐 이런 데 가면 다시 다 모스크를 또 다닙니다. 뭐 블루 모스크라든지 아야소피아라든지 뭐 이런 데를 또 다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찰을 가거나 안 그러면 뭐 서원을 갈 수도 있고 향교를 갈 수도 있고 고궁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교하고 불교 문화재 쪽은 종교 플러스 문화의 개념에서 이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입장료를 내고라도 들어오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교회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없어도 안 가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든 이런 것들이 오래됐을 때 문화로다가 이렇게 승화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로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종교시설에, 그러니까 불교시설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찰을 찾게 되는 거고, 그런 것도 굉장히 재밌잖아요. 우리 수학여행 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수학여행 때 불국사 같은 데를 많이 갔었죠. 그러니까 그게 종교시설인데 수학여행을 가요? 라고 하지 모르지만 그건 문화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종교 플러스 문화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보다 윗세대들은 불국사로 신혼여행도 갔었어요. 그건 뭐 굉장히 재밌죠. 왜냐하면 절로 신혼여행 간다는 게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의 이질감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가? 그때 불국사로 너무 많이 신혼여행을 가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뭔가를 이렇게 영험을 받아서 불국사 부처님이 영험이 있네. 그래서 지금 애들을 안 낳게 되는 뭐 몰라요.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고 그런 식도 가능하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신혼여행을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미친놈이. 왜? 걔네들은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문화로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코스로 도산서원을 갈 수는 있어. 그거는 가능해요. 하지만 사랑의 교회를 수학여행 코스로 가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 플러스 종교가 있고 종교만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종교가 문화 현상으로 문화 쪽에 편입이 되는 과정은 한 200에서 300년 정도 지나면 점점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온 거는 한 20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천주교 그 성당에 안 다니는 분들도 산책 코스로 성당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개신교 같은 경우는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그리고 개신교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 그 교회만 다니는 사람만 그 교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같은 개신교인이라도 다른 교회를 가진 않아요. 그 다른 교회를 갔을 때는 그냥 옮겨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처럼 뭐 방생을 간다거나 삼사순례를 간다거나 그래서 다른 절에 간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문화와 종교가 섞여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일반적인 종교 현상하고는 또 약간 다른 구조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불교는 문화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입장료는 사실 개인이 마음이에요. 재산권이나 아니면 관리자가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왜 받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건 당연히 받을 수 있지. 그런데 스님들이 여기에 대한 방어 논리들을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재산권자가 그냥, 그러니까 내 건물에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다고 가정하면 내가 그냥 입장료 받아도 돼요. 그게 사립박물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공연장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안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받느냐? 국립공원에 있으면서 왜 받느냐? 아니, 우리가 국립공원에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있었는데 국립공원이 된 거라니까요. 이게 상황이 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국립공원에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야. 내가 있음으로 해서 국립공원이 된 거야, 여기가 지금. 그래서 상황들이 약간씩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료는 사실은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만 가봐도 중국의 사찰 입장료들이 보통 80원에서 150원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15,000원에서 거의 한 2, 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타협을 해서 정부랑 타협을 해서 양보를 해줘 버리든지 안 그러면 더 올려 버리든지. 그리고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굉장히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절 때문에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창덕궁이라든지 이런 국가시설의 입장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창덕궁이 3,000원이에요. 창덕궁이 3,000원이에요. 이런 식으로다가 입장료를 전부 국가에서 유지되는 것들을 낮춰놨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돈 쓸 데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중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타락가산 성지순례를 간다. 근데 보타락가산 쪽에서만 입장료를 거의 3, 4만 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입장료 지옥이 있죠. 그게 구체구입니다. 구체구 입장료 한 15만 원 나옵니다. 그쪽을 이렇게 이동하는데 입장료들이 다 건건으로 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입장료를 낮추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슨 공연을 본다거나 비디오 아트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공연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2만 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롯데월드 타워 저기 맨 위에 꼭대기에 한번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요. 그 2만 원 내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절에서 3,000원, 5,000원 단위 면적이 훨씬 더 큰데 그걸 내라고 하면 굉장히 반발을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그걸 계속해서 계몽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료면 당연히 좋죠. 무료면 서로 다 좋죠. 하지만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누가 극복할 거냐. 사실 중국 같은 경우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많이 매겨버리고 그다음에 관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시설들을 계속 확장해줘요. 근데 한국 사찰들 같은 경우는 유지비 수준의 비용을 받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0년 뒤에 가도 그저리예요. 그저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몇 년 뒤에 가면 절들이 계속 바뀌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저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장료와 관련해서 기본 방어 논리들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입장료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한국 불교 같은 경우는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거는 관리 주체라든지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매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 이해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절이 만약에 거기서 입장료를 안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의 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도 다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감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개별 사찰의 스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진작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외국과 대비해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다더라. 그리고 그것은 사립들하고 관련됐을 때 월정사보다 대관령 양떼목장이 더 비싼 현실이니까 가보면 그냥 양 몇 마리 피워놓고 자기네들이 그거 방목하면서 그걸로 수입 삼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게 수입의 전부냐? 아니요. 그 사람들은 그걸 키워서 또다시 가공해서 또 다른 걸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유연한.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종교시설이니까 국가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인들은 신도증 10,000원만 내면 그걸 전체를 다 1년에 아무 문제가 없게 다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계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정도 잠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수업 얘기로 돌아가면 일반 미술과 종교 미술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창작성, 개인성, 그러니까 튀어야 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청바지 찢어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듣도 보도 못한 거, 안 그러면 뭐 연필심을 깎아서 뭐 작품을 만들고 별짓을 다 하죠. 그게 이제 개인성 창작성이라고 하는 거고 튀어야 산다 한마디로. 그리고 종교미술 같은 경우는 의궤성 법칙성이라고 해서 어떤 원칙 그 원리들이 동일하게 구현되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 뭐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항마촉진을 한다더라. 이렇게 항마촉진을 한다더라. 그 다음에 나발이라고 하는데 이제 부처님은 제가 이제 농담 삼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처님은 파마머리다. 보살은 복잡하다. 그냥 단순하게 가르쳐 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부처님의 어떠한 형태적 특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손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계속 항마촉진만 하고 있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깨달음의 수인이니까 정각을 취할 때 자세인 것뿐이지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들을 취했겠죠. 그렇지만 동일성이라고 하는 걸 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누군지를 모르죠. 계속해서 불상들을 다르게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누가 누군지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 금빛이라더라. 가사만 수하고 계신다더라. 가사만 착용하고 계신다더라. 그 다음에 머리는 파마 형태의 라바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동일성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 부처님 안에서의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손 모양을 가지고 한다더라. 그런 걸 보고 이제 수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외부적 동일성은 똑같고 그 다음에 손의 자세만 가지고 뭐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뭐 비로자나 부처님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거를 의결성, 법칙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동일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절에 가보면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요즘 큰 절들에서 그런 서비스를 해요. 그러니까 대웅전에 들어가 보면 대웅전 안쪽에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모셔져 있고 뭐 보살님들이 모셔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명패를 붙이고 있습니다. 명패를. 근데 지조는 명패를 붙이지 않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건데 옛날에 임금 명패 안 붙입니다. 떨어지는 사람이 명패를 붙이는 거고 최고급들은 명패를 붙이지 않습니다. 최고급들은 명패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품계석에 쓰는 경우가 있어도 그냥 임금은 임금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 앞에다가 붙인다는 거는 그건 굉장한 신뢰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존중 대상이 아니고 관람 대상으로 격화시킨다는 느낌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름을 붙여야 된다면 한쪽 옆에 쪽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명패를 붙이듯이 하지 말고 한 옆에다가 이렇게 실루엣으로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거기다가 이름을 넣는 그런 방식들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절에서 사진도 찍지 말라라고 하는 게 예배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예배 대상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친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약간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술에 이제 4가지 범주가 있어요. 그게 이제 회화, 건축, 그 다음에 공예, 조각 뭐 이렇게 순서는 뭐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건축하고 회화 전공이고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거는 건축이고요. 제일 쉬운 건 회화입니다. 회화는 평면이기 때문에 입체가 아니어서 그냥 그림만 놓고 분석하면 돼요. 그리고 가서 볼 필요도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가서 볼 필요가 없어. 왜? 사진만 좋은 거 구하면 그냥 땡겨서 이렇게 쭉 보면 가서 보는 것보다 더 잘 보여. 그러니까 해인사 부처님 뒤에 불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처님을 내리고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그 단 위에 올라가서 볼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 앞에서 아무리 기웃거리고 봐도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술 좋은 사람들은 양쪽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붙이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불상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 그림을 하나만 구할 수 있으면 그런 사진을 구할 수 있으면 쭉 당겨서 이렇게 컴퓨터 안에서 펼쳐보면 훨씬 더 깔끔하고 분명한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문화재 이렇게 전문으로 하고 있어도 저도 불화나 이런 걸 볼 때는 사진을 찍어서 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저도 이제 눈이 잘 안 좋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법당의 특징이 약간 조도가 낮아서 뚜렷하게 잘 안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사진으로 찍어서 당겨 보면 그 자리에서도 그게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손에 뭘 들고 있지? 라고 했을 때 뭔가 들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차라리 카메라로 당겨서 사진을 찍거나 안 그러면 사진을 찍은 걸 당겨 보거나 뭐 그런 방식들을 씁니다. 그래서 불화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불상은 입체니까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입체라고 하는 불상의 특징은 뭐냐면 조각인데 조각이 이제 불상에 해당하는데 입체는 얼짱 각도가 있어요. 이게 좀 재밌는 건데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집니다. 석굴암 본존불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보면 코가 짧고 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밑에서 본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정을 했기 때문에 눈을 약간 높여놓으면 이게 밑에서 봤을 때는 눈이 약간 처지는 효과가 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서 보면 코가 약간 길어져요. 그래서 그런 걸 계산해서 놓은 거라서 얼짱 각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상들을 박물관에서 성보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장이 무너지는데 모든 박물관은 관람자의 시선에 맞추어서 동선이라든지 유물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들도 이렇게 약간 어깨 높이에서 좀 낮은 쪽에 위치를 불상들을 이렇게 잡아놔요. 이렇게 잡아놓거든요.
그래서 내려다보고, 그러니까 편안한 시선으로 걸어가면서 관람자들이 볼 수 있는 시선들을 맞춰 놓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시대 부처님들은 대부분 다 머리가 큽니다. 머리가 큰 이유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얼굴이 큰 거를 약간 선호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처럼 얼굴 작은 걸 선호하는 거는 방송이 일반화된 뒤부터, 그러니까 TV나 이런 식의 매체들이 일반화되면서 발생한 거고, 그 전에는 머리 큰 거를 선호했습니다. 그걸 복 있고 덕 있는 상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약간 크게 만드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선호도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불상을 높게 모시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절을 하다가 위를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이 이렇게 각도로, 얼짱 각도를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좀 크면 몸도 좀 커 보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위험 있어 보여요. 위험이 있어 보여요. 그 대신에 이 부처님은 어떻게 만드냐면 머리가 약간 큰 상태에서 밑에서 절하는 사람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머리는 크고 약간 굽어 있어. 근데 그거를 위에서 우리는 지금 내려다보는 관람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동선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조선시대에 우리 선배들은 인체 비례를 이렇게 몰랐나? 가분수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거북목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사실은 그 높이에 맞춰서 배치를 해줬을 때 얼짱 각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화는 괴물같이 아주 대형 불화를 제외하고는 그런 식의 왜곡 현상이 극히 적습니다. 근데 불상은 달라요. 불상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얼짱 각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불상 같은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꼭 가서 봐야 됩니다. 그냥 사진으로 볼 때하고 이미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비근한 예를 들었을 때 석굴암 본전불 같은 경우를 우리가 사진에서 너무 많이 보니까 석굴암 본전불에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석굴암 안에 들어가서 딱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커? 첫 느낌이 딱 그거예요. 사진으로만 볼 때하고 가서 볼 때하고 그 공간감이라든지 깊이감이 달라져요. 그래서 불상 쪽은 꼭 봐서 봐야 된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예 같은 경우, 공예는 작은 소품들이에요. 그래서 뭐 불탕이라든지 목탁이라든지 뭐 요령이라든지 뭐 금강저라든지 뭐 그런 가사 뭐 이런 것들이 다 공예에 해당하는 거고, 종도 공예 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축이 범위는 제일 크죠. 그래서 건축은 전각 같은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면 탑도 건축 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건축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전공을 해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축은, 그러니까 불상은 가서 보기만 하면 되는데, 건축을 연구하려면 가서 좀 살아봐야 돼요. 하루 이틀 살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불상은 예를 들어서, 불화는 그냥 사진 좋은 것만 하나 구할 수 있으면, 해상도 높은 것만 구하면 경기 끝. 네, 경기 끝. 그런데, 불상 같은 경우는 가서 여기저기로 이렇게 각도를 바꿔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보면 되고, 그걸 머릿속에 입력만 시키면 돼요. 그래서 한 서너 시간만 꾸준히 보고 있으면 대충 어떤 식인지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건축은 예를 들어서 내가 불국사에 한번 가봤다 그래서 불국사의 가람 배치나 이런 걸 이해하느냐? 그거 절대 안 됩니다. 대웅전에 들어가서 절을 해도 그 대웅전에 뭐가 새겨져 있었는지 기억 안 납니다. 인간이면. 그래서 며칠 정도는 살아봐야 그런 문제들을 기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이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건축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회화나 조각이라든가, 그러니까는 그림 같은 경우도 건축 뭐 벽화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공포의 그림 그려지는 것들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림들도 그려지고, 그 다음에 조각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있죠. 이렇게 법당 앞뒤로 다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예 쪽으로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회화, 그 다음에 저 조각 같은 경우, 불상 같은 경우도 건축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건축 안에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종교 미술이 이렇게 포함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건축이 제일 어렵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반 미술에서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게 회화, 건축, 공예, 조각이고, 그것들은 각각 그 다음에 불화, 그 다음에 건축은 뭐 전각, 그 다음에 공예라고 하는 건 소품, 그 다음에 조각은 불상에 대입된다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 장천 1호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불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교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이게 뭐 좀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좀
파손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가운데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앉아 계신 거를 볼 수 있고 되게 재밌는 건 수염도 나 있어요.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불교가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해 방식에서 약간 차이점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유목문화 전통이기 때문에 약간 젊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탄탄한 그런 분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농경문화였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거 타고 이렇게 하면 다 경로석 뭐 이런 것들을 배려하는 거를 사실 외국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좀 특이하게 봐요. 그러니까 뭐 임산부라든지 안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어른들까지 저렇게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어른에 대한 배려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이 전통 문화죠. 그래서 노인이라든지 어른이라고 하는 개념, 선생님도 먼저 난 사람이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을 우대하는 문화, 뭐 이고진 저늘근이 진보소나를 주오 하듯이 그런 식의 문화들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유목문화 전통에서는 그러니까 인도부터 유럽까지, 그러니까 인도 유럽 어족이라고 합니다. 그게 같은 어떻게 보면 아리안족 팀들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유목문화 전통이기 때문에 유목문화에서는 짐을 싸서 이동을 해야 돼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존중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TV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이돌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명력을 보면 사실은 뭐 한 30만 넘어가도 벌써 다 경기가 끝나는 정도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과도기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어떻게 보면 이중성을 보이는 분들이 남자분들이죠.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서 약간 연세 드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오빠라고 불러, 여자한테는 오빠라고 불러. 그리고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나이를 속여요. 그래서 형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그런 이중 구조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문화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을 존중했는데 요즘 뭐 틀딱충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을 비하하는 이런 문화로까지 나오는 게 문화적 충돌 구조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화적 충돌 구조가 불교가 넘어올 때 한번 존재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수염과 머리를 깎은 부분도 존재하지만 젊은 사람을 숭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목문화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마투라 불상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을 모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불상들을 만들고 탄탄한 젊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동아시아로 넘어오면 예배 대상이 수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사실은 수염들을 그리는 문화가 있고, 그런데 초기에는 그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렇게 크게 지금같이 분명하고 크게 그리게 되는 거고, 오늘날에도 불상에는 수염이 있으면서 자세히 보시면 약간 이방 수염 비슷하게 있는 듯 없는 듯 막 이렇게 그리는데, 그렇게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안 그려야 되는데 동아시아에서 저런 식의 문화적 비판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넣은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벌어지냐면 수염을 안 그리면 이제 이 동네에서 새 종류가 이제 수염이 없고 약간 경시되는 사람이거든요. 어린애들이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어린애들을 약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어리석은 쪽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서 소파방정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어린이날 이런 것들을 뭐 만들고 존중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그게 서구적 경향과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성에 대해서도 차별을 했었죠. 그래서 수염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종류가 뭐냐면 남성 성인인데 수염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게 이제 뭐 넷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이 동네에서 놀림감 비슷하게 되는 그래서 수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떨어진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불교가 수용될 때 수염을 그리게 되고, 그런데 이제 불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스님들 입장에서는 왜 부처님한테 수염을 그려? 라고 하는 반발이 있죠. 그러면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라고 하는 진기한 수염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부처님은 수염이 없어요? 라고 하면 자세히 보세요. 수염이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한테 수염을 그렸네? 저게 수염으로 보입니까? 라고 하는 이중성을 쓰는 게 지금 현대까지 내려오는 불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거는 5세기 때,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른 시기의 불상이기 때문에 수염을 진짜 그려버렸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 저 그림의 한쪽 구석을 보면
이제 고구려 고궁벽화에서 많이 나오는 저 유행하던 땡땡이 가라를 입은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보이는데 저 사람들의 절하고 있는 자세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절 자세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무슨 원산폭격 하듯이 엉덩이를 높이 들고 목을 꺾어 가지고 절을 하는. 근데 오체투지라는 걸 보면 손하고 두 손, 그 다음에 두 무릎, 그 다음에 두 정, 이게 오체예요. 그래서 거기에 충실한 절을 하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절을 할 때 우리가 이마를 대지 두 정을 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정을 대면 저런 식의 절하는 자세가 나오겠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진왜란 이후가 돼야 우리가 신발 벗고 법당에 들어가는 문화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신발을 신고 다 법당에 들어갔었어요. 마치 중국에 가보시면 지금도 중국 사찰에서는 다 신발 신고 들어가죠. 입식 문화죠. 그래서 입식 문화에서는 절을 우리 같이 납작 엎드려서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바닥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지금같이 납작 엎드리는 방식으로 절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더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잠깐 드리겠지만 목탁이라고 하는 구조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목탁도 임진왜란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렸다가 일어났다 하는 방식들을 쓰다 보니까 이게 손잡이가 좀 불편하면 자꾸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탁에 구멍을 뚫어서 손잡이를 넣는 그런 방식들로 변형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절하는 방식을 보면 예전 불교가 어땠었는지 그리고 초창기 불교를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재밌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